자,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이 스마트 리드의 공지사항에다가, 뭔가 추천을 하나 올렸습니다. 책,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영화 추천입니다. 뭐, 책이야 여러분들의 재미를 없어 알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건 좋아하겠죠. 자, 여기서, 이 몇 개를 올렸는데, 먼저 첫 번째는 책이면서 다큐멘터리입니다. 책이면서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 니얼 퍼거슨이란 지금 이분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그러니까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역사학과 사학과 교수인데 무슨 역사를 하냐 그러면 금융사를 합니다. 금융사. 그러니까 금융의 역사를 하시는 전공하는 분인데 뭐 영국 분이고 영국에서 완전히 공부해가지고 뭐 어쨌든 유럽의 금융이라는 게 유럽에 먼저 컸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오래된 유명한 금융사에 대한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꽤 썼어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 이제, The Ascent of Money. 그러니까 돈의, 뭐랄까, 힘. 우리말로는 번역의 힘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여러 개로 번역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The Ascent of Money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특히 이제 금융위기가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이 책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큐멘터리로 BBC에서 6부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또 우리나라 EBS에서, 한글, 그러니까 한국어 더빙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걸 번역해가지고, 한국어 더빙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했는 것을 EBS 홈페이지는 없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이게 있더라고요. 개인이 올렸는데, 뭐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유튜브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비경제학자들이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썰을 풀었을 때 보면 대부분 부정확한, 그리고 선정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가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이 비경제학자였지만 뭐 이미 이제 경제학자로 분류돼야 되겠죠. 지금은 비경제학자였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경제와 그다음에 더 어려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해박한 역사적인 지식, 그거를 가미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게 책을 써냅니다. 그래서 나도 이분의 책을 우리 도서관에 이분의 책이 한 10권 정도나 있어요. 10권 정도 있는데 그걸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재밌습니다. 재밌고, 특히 이제 이 중세 금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이제 유태인들이 어떻게 소위 금융을 장악하게 됐는지, 뭐 그런 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 유명한 패밀리들 있죠. 유태인 금융 가문들. 우리가 이제 소위 뭐 그냥 정치적으로 업무론적으로 뭐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잘 설명해주고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참고로 아마 뭐 이해도 좋지만 아마 금융에 대한 경제에 대한 특히 금융에 대한 흥미를 더 높일 수 있겠죠. 물론 돈에 대해서는 다 흥미로운데 돈은 다 관심이 많은데 금융 그러면 좀 다들 또 갸우뚱하죠. 어려우니까 갑자기 어, 그거 재밌게 좀 풀었습니다. 특히 이제 1부, 2부 이게 이제 1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머니에 대한 개념입니다. 머니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게 뭐 머니, 그 다음에 2부는 채권, 오늘부터 보는 채권입니다. 본드에 대한 이야기고 3부는 주식시장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오브는 모기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낳는, 미국 금융위기가 낳는 것이 사실은 모기지에서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4부는 이제 위험한 보험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관련입니다. 1, 2, 3부가 상당히 그래도 뭐 아마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한번 보고 시간 날 때, 킬링 타임, 시간 날 때, 이거는 킬링 타임용이 아닙니다. 집중해가 앉아가지고 모르면 뭔가 필기까지 해가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아니면 뭐 도서관에 책이 두 권밖에 없지만 이 책을 빌려가지고 돈의 힘이라는 책이 도서관에 있어요. 빌려가지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책이면서 다큐멘터리고,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가 두 개 있죠. 98 미국 금융위기가 난 뒤에 그 금융위기의 스토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들이 영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뻥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빅쇼트하고 마진콜. 특히 이제 빅쇼트가 진짜 사실적으로 이 묘사했는 영화죠. 묘사했는 영화고, 이 빅쇼트에는 실제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마저도 출연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화면서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금융 상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적이면서 괜찮은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보다는 좀 뻥튀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을 뭔가 하면 이 흑백을 쉽게 나눠가지고 뭔가만 재단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볼 부분은 많습니다. 배울 부분도 많고. 마진콜도 이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제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이제 극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금융에 대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더티 머니, 검은 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 힘들겠지만, 이 영화도 마찬가지가, 이게 이제 뭐 일단 이거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최소한 뭔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걸 이제 전체를 올린 건 아니고 잘라가지고 나름대로 편집해가지고 설명까지 붙여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더 짧게 압축 요약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넷플릭스 가입할 필요는 없고, 뭐 유튜브에서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아마 찾아가지고 보면 이 화폐 금융을 공부하는 것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조금 이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 그 다음에 지금 곧 임박한 엄청난 금융위기 아마 곧 생길 겁니다.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련된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TV 시리즈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많이 만들고 싶은데 다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일단 갖고 쓰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접근이 저게 이 뭐 흥행성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죠. 그만큼 뭐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고 이제 봐야 될 인센티브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거 외에도 좀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또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폐에 대해서 다 했죠. 화폐에 대해서 다 했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미국 화폐인데 뭐 그게 알 필요가 없고, 그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데이터를 통해서 화폐 발행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묻더라도 바로 찾아가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을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아니면 통계청 홈페이지 가면 그게 다 매달 데이터로 평전과 말잔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화폐 발행액 M1, M2, 아니면 뭐 저기 최대 큰 게 리퀴디티, 총 유동성까지, M3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화폐 발행액, 현황, 그 다음에 추이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
뭐 그 데이터에 보면 뭐 미국 돈은 지금 현재 미국 인구 1인당 한 몇천 불 정도 발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최근 신용카드 쓰기 이전에도 사실은 현금을 별로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나 뭐 달러를 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100달러짜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갈 때 100달러짜리를 많이 받고 갑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100달러짜리를 보면 그냥 와 그럽니다.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고액권이다 라는 거죠. 100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좀 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이 신사임당 할머니 5만 원권만 해도 얘들이 와 그럽니다. 주로 쓰는 건 20달러권이죠. 20달러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단 고액권을 안 쓰고 고액권을 안 쓴다는 이야기는 현금 보유가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죠. 현금을 별로 안 가진다. 그런데 그 많은 달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보면 대부분 어디 있냐 그러면 그 달러가 외국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외국에. 그리고 범죄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불법을 취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여행 갈 때 우리나라 여기서 달러를 바꿔가 한전에 가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불법 아니면 언제든지 도망을 가야 될 사람들은 도망갈 준비 차원에서 외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부잣집을 틀어보면 항상 뭔가 하면 달러 얼마치, 예나 얼마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 얼마치.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 안 그렇겠지만 뭐 요즘은 이제 일반적인 거고 옛날에는 이제 개인이 외환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요즘은 개인도 누구든지 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어떤 은행이든지 가가지고 환전을 요구하면 다 달러를 바꿔줍니다. 아무 그런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뭐 옛날에는 비행기표가 있어야만이 그만큼 바꿔줬고 아니면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외환이 있을 때는 큰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 때, 이제 그런 나라들, 현재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 많은 이 뭐 정치적인 그 부정부패 아니면 이제 뭐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환으로 많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그러고 있으니까 외환이 그 미국 달러는 외국에 많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나라 돈도 그래요. 우리나라 돈도 그런 게 지금 뭐 거의 지금 발행액이 엄청났죠. 엄청났는데 그게 아마 1인당 그 아마 한 몇백만 원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돈이 외국에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미국 돈은 세계 통화이기 때문에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요를 하고 필요를 하지만 우리나라 돈은 외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쓸 데가 없어요. 즉 다 국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어디가 있느냐?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런 용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 물론 이제 아주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좀 고지식한 분들, 나는 은행 못 믿겠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집에 뭐 이 장판 밑에 숨겨놨다가 뭐 불을 잘못돼가지고 돈이 망가져가지고 밖으로 온 분들이 좀 계시긴 계시죠. 그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일부고. 그러나 많은 것은 뭔가 하면 그것도 이제 뭐 불법 자금이겠죠. 이제 불법이라는 것이 엄청난 범죄가 아니라 많은 경우가 탈세용이라는 얘기죠. 탈세용. 그러니까 탈세한 사람들이 그거를 탈세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이 예를 들어 은행에 계좌에 있다 그러면 당장 적발이 됩니다. 당장 적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을 쓴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한 5세, 서너 선 좀 뭔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다 라고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리스키하죠. 도난 당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신용카드가 그렇게 좋은 거죠. 편하고 좋은 게. 그런데 이제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것도 뭐 그런 것도 이제 흥미 위주 차원에서 아마 끼워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자, 그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화폐입니다. 자, 오늘은 4장 이자율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 이자율의 의미. 4장, 5장, 6장 3장에 걸쳐가지고 이자율을 봅니다. 그래서 화폐금융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픽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위 금융시장의 키가 바로 이자율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도 금융시장이 완전히 요동을 치는 것이 장기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뭐 그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하나가 변동하면 요동을 치고 변동할 것이라는 예상 자체도 요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이 금융시장을 반영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키 변수죠. 그래서 그 이자율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4장은 이자율의 개념,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을 봅니다. 자, 봅시다. 화폐와 금융을 공부하기에 앞서 이자율이란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율, 영어로 이야기하면 interest rate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국 경제신문 아니면 외국 경제신문 관련 홈페이지 뭐 CNN, 경제신문 제일 유명한 거는 블룸버그죠. 블룸버그라든지 아니면 CNN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욕타임스라든지 어떤 홈페이지 그 금융란, 경제란에 가봐도 인트레스트 레이트라는 것은 잘 안 보여요. 이자율이라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이자율 어디냐? 안 보여요. 그 투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그러면 투자가 어디냐? 한국은행 홈페이지 찾아보면 투자라는 용어가 없어요. 총고정자본 형성이라고 있죠. 그건 이제 용어의 차이지만 이자율은 사실은 이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이 없습니다. 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이자율이 아니라 일드입니다. yield to maturity입니다. yield. 그래서 yield라고 나와 있습니다. yield. 이자율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아니라 yield. 이 장에서는 만기 수익률이 이자율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개념임을 배운다라는 거죠. 실제 이자율은 뭐 여러분들은 은행 이자율 보통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 시장에서의 그에 상응하는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 은행 이자율이 아니고 은행 이자율은 아주 좁은 데서 사용되는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이자율은 사실은 yield to maturity, 만기 수익률입니다. maturity가 만기죠, 그죠? 만기까지의 yield, 수익률. yield라는 것은 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이득, 덕이죠, 그죠? yield,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이득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얻게 되는 수익률, yield to maturity 또는 그냥 yield라고 그럽니다. yield에서 다른 거 안 붙이면 그냥 만기 수익률입니다. 왜 yield to maturity를 붙이냐 그러면 만기 전에까지도 수익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할 수는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 만기 수익률이라는 용어로서 yield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자율입니다. 왜 이게 이자율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뭐 학습 목표 또는 내용은 어쨌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현재 가치는 이미 여러분도 알죠. 4가지 유형의 신용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만기 수익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4가지 금융상품을 볼 겁니다. 4가지 유형의 상품, 전형적인 이렇게 유형의 상품을 보고 각 상품별로 만기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기 수익률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금융상품이라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 그러면 채권 이자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이 거래되는 것은 가격입니다. 5년 있다가 10억 주는 채권 한 장 있다. 그럼 그거 얼마에 거래될 것이냐? 9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뭐 9억 7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액수로 거래되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 가격이 얼마냐? 이 종이는 나중에 뭔가 하면 여기 딱 찍혀 있죠. 5년 뒤에 10만 원 주겠다. 몇 년 며칠에 10만 원 주겠다. 누가 주겠다. 라고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자를 쿠폰을 얼마씩 주겠다. 분기별로 얼마씩 주겠다. 이래 찍어놓은 거죠. 그게 얼마에 거래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금융상품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던 신용시장 금융상품에서는
거래는 사실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그럼 그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yield to maturity를 계산해냅니다. 가격을 통해서 yield to maturity를 계산하고, 그래서 이 계산된 yield to maturity가 바로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기 수익률은 경상 수익률, 자본 이득률 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총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만기 수익률, 경상 수익률, 뭐 총 수익률, 자본 이득률 이런 수익에 관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 차이를 이제 구분해 보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간의 차이를 이해한다. 소위 이제 피셔 효과에서 이미 거시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의 측정. 이자율의 측정. 자, 이자율이 뭐냐? 이자율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현재 가치란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현재 가치는 왜 현재 가치가 필요하냐? 현재가 아닌 것에 대한, 현재가 아닌 것이 있는 거죠. 현재가 아닌 것이라 그러면 과거가 있을 수가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현재 가치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가 됐다 그러면 그 과거가 다 어떻게 돼가지고 변한 게 지금 딱 나옵니다.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그럼 지금 과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데 미래의 어떤 것, 특히 돈은, 왜냐하면 돈 거래는 전에 이야기했죠. 돈 거래의 제일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현재 거래하고 그 다음에 반대 거래가 미래에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품 거래는 물건 받고 돈 주고 그러면 땡 끝입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죠. 그러나 돈 거래는 지금 빌려주고 나중에 1년 있다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 뒤에 내 빌린 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년 뒤에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 가치가 지금 1년 뒤에 받는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하고 같냐 다르냐라는 건데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1년 뒤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죠. 1년 뒤에 지급되는 100달러는, 100만 원은 지금 당장 지급되는 100만 원보다는 가치가 작습니다. 왜 가치가 작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자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100만 원을 지금 예금하면, 100만 원을 지금 예금하면 만약에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지금 예금해 놓으면 1년 뒤에 이자를 대가 110만 원을 받게 되죠. 지금 현재 100만 원 있으면 1년 뒤에 110만 원 되는데 1년 뒤에 100만 원 가치가 얼마냐? 그건 지금 100만 원보다 훨씬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10만 원이 현재 100만 원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뒤에 110만 원이 현재 100만 원과 같죠. 그렇다 그러면 1년 뒤에 100만 원은 현재 100만 원보다 더 적다. 그러면 얼마나 적냐라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100만 원은 얼마냐? 2년 뒤에 100만 원은,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2년 뒤에 가치가 얼마냐? 뭐 이런 개념입니다. 2년 뒤에 뭐 가치라기보다는 사실은 캐시플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2년 뒤에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1년 있으면 11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 110만 원을 다시 또 예금해가지고 놔두면 2년 뒤에는 121만 원이 되는 거죠. 121만 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현재 100만 원에다가 이자를 2번 곱하는 거죠. 이자를 제곱 곱입니다. 이거는 1년은 한 번 곱인데 2년은 한 번 곱한 이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곱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를 2번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게 2년 뒤에 받게 되는 원금입니다. 원금과 이자 총 액수가 되죠. 3년 뒤에 100만 원은 동일한 논리죠. 2년 뒤에 받는 데다가 이자를 더하면 133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를 3번 곱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자라는 것은 순이자가 아니라 총이자입니다. 1 더하기 이자율입니다. 1 더하기 이자율, 이거를 3번 곱하면 되죠. 이런 원금 부분이죠. 원금 부분이고 이게 이자죠. 그래서 이걸 3번 곱하면 1년 뒤에 3년 뒤에 받는 돈. 이런 식으로 또 쭉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뭐 임의의 n해 뒤에, n년 뒤에 받는 돈은 현재 원금에다가 총 이자율의 n승을 하면 되죠. n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 흐름입니다. 미래의 캐시플로우입니다. 현재 돈을 놔두면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그 현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돈하고 현재 돈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평가하는 방법이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일반적인 이제 룰은 이거다라는 거죠. 캐시플로, 아까 이야기했죠. 미래에 받게 되는 캐시플로 현금이 있다.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하려고 그러면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항입니다. N해 뒤에, N이 뭐 5년이든 10년이든 모르겠습니다가 N년 뒤에 받게 되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현재 가치는 이 캐시플로우에다가 1 더하기 N, 총 이자율의 N승을 나눈 겁니다. 나눈 게 이 CF의 현재 가치가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겁니다. 지금 100만 원이 N년 뒤에는 이거죠. 지금 100만 원이 N년 뒤에 이게 되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100만 원하고 N년 뒤에 이 값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의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현재 가치가 100만 원, 이것의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100에다가 곱한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100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 미래 캐시플로에다가 요걸 나눠주는 거죠. 요걸 나눠주면 이 캐시플로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현재 가치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플로에다가 1 더하기 I, 총이자율의 N승을, N제곱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 이것이 현재 가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자, 단순 현재 가치. 현금의 지급 시점이 다르면 직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있는데 1년 뒤에 100만 원 받는다. 2년 뒤에 100만 원 받는다. N해 뒤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럼 각각의 이거는 이제 캐시플로고 이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하면 원래 현재 100만 원은 100만 원 그대로지만 내년에 100만 원은 이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i를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100만 원은 이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i 총이자율의 제곱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년 뒤에 100만 원은 여기다가 1 더하기 i의 n승을 n제곱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현재 가치, 여기서 이제 단순이라는 이야기는 캐시플로우가 딱 하나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 있는 경우. 그러니까 1년 뒤에 쭉 이렇게 다 나중에 N년까지 쭉 받는 돈을 합쳐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복잡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한 포인트별로 요 한 캐시플로우 하나별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식을 응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복잡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보자.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복잡한 미래 현금 흐름을 봅니다. 보는데 이제 가장 금융 상품, 금융 시장에서의 상품, 전형적인 상품을 이제 봅시다. 뭐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이제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을 한 4개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단순 대출.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린다. 대출인 거죠. 그럼 그 대출에 대한 현금 흐름도 현재 가치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자를 얼마 내라 하는 거죠. 그 단순 대출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있는 것이 균등 분할을 상환 대출. 자, 단순 대출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 대출은 대부분 이제 1년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다시 갚는 거죠. 근데 이제 단연 만기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단연 만기. 어쨌든 5년 뒤에 갚는다. 10년 뒤에 갚는다. 그런 거죠. 어쨌든 단순 대출은 한 번 빌리고 나중에 반대 거래는 딱 한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갚는 거는 나중에 어떤 일정 시점에
나중에 한 시점에서 다 갚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은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갚는 거죠. 원금을 나눠서 갚는데 이 갚는 것을 원금 나누는데 나누는 방식을 균등 분할한다. 균등 분할. 요즘은 안 하지만 혹시 뭐 옛날에는 학생들 중에서 더 학자금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자금 융자. 학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난 뒤, 졸업하고 취업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갚는데, 학자금 융자는 대부분 경우 이렇게 균등 분할 상환 대출입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하죠. 그거 외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균등 분할 상환 대출. 모기지도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을 하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 전통적인 서양식 모기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모기지가 사실은 단순 대출로 주로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갚는 거 없이 그냥 했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대출을 억제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갚는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라. 그리고 뭐 거의 지금 이걸 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뭐 최소한 뭐 몇 년 이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예를 하지만 그다음에 어쨌든 균등 상환할 수 있도록 강제를 시키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실제 이제 그러니까 그 부동산 집의 실수요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다면 그거는 균등 상환 대출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이 주로 실수요자 대출보다는 뭐 단순 대출, 투기적인 게 많았죠. 물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것도 뭔가 하면 자기가 사는 부분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소위 투기적인 그런 용도로 집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것이.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 능력보다는 훨씬 더 비싼 집을 사가지고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사는 거죠. 사가지고 있어가 살다 보면 뭔가 하면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다 올랐으니까 부동산 불평가 그렇게 나온 거죠. 집값이 오르면 이제 그때는 팔아가지고 뭔가 하면 오른 만큼 다시 또 수익이 생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은 소위 근로소득보다는 이 자산소득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제 그런 식의 사실은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불을 켜고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이죠. 자, 어쨌든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은 원금을 균등해 가지고 분할한다. 그러니까 딱 나눠가 n분의 1씩 나눈다. 나눠서 대출한다. 그 상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가장 필요한 거죠.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채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표채하고 할인채하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채권이 이표채입니다. 이표. 이게 일반적인 그냥 채권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대부분 쿠폰이 붙어 있습니다. 쿠폰이란 것은 채권은 돈은 빌린다. 뭐 보통 채권이라는 것은 단위가 큽니다. 크지만 뭔가 하면 이제 나중에 이거는 갚을 때는 원금을 마지막에 어떤 시점에 딱 갚습니다. 보통 이제 3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건 3년 만기입니다. 3년 만기 채권이고, 뭐 채권을 3년 뒤에 뭐 10억을 갚는다. 10억을 갚겠다는 종이 쪽이 한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채권은 그러면 그 채권을 산 사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다. 조금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런 차원에서 투자자 차원 수익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뭔가 하면 이제 원하는 것에 차원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투자하느냐? 뭐 채권의 가격 차를 위해서 투자하느냐? 아니면 이자 수익을 보고 투자하느냐? 이자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도 그리고 물론 이제 채권은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그에 투자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자 수익을 바라는 거죠. 뭐 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아니면 펀드다. 이런 데죠. 그런 데서는 그 연금에서 특히 이제 장기채를 원하는데 장기채에서 매년 또박또박 그 예측 가능한 이자가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에서는 이 쿠폰, 이게 이자입니다. 이자가 딸린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쿠폰이냐? 쿠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붙어 있는 거 종이 뜯어가지고 쓰는 그거죠. 옛날에는 채권을 그렇게 발행했습니다. 채권이라는 종이에 뭔가 하면 쿠폰이 붙어 있습니다. 이 쿠폰은 이제 그 이자 쿠폰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장씩 들고 가가지고 때 되면 거기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채권을 다 줘버리면 그 나중에 원금 받을 때 들고 갈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쿠폰이 거기 붙어 있던 거죠. 예를 들어가 3년 만기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12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쿠폰이 12장 붙어 있는 겁니다. 5년 만기라 그러면 5, 4, 10, 20장 붙여가지고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채권도 아예 실물조차도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거죠. 실물조차도 없이 물론 실물 발행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정권 예탁원이 그까지 다 예탁해주면서 그냥 가공의 숫자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누구한테 있는지는 거기서 이제 계속 전산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쿠폰이 붙어가 발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채권을 우리가 이표채, 쿠폰 반드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분역하면서 이표라는 것이 이자 주는 쪽지, 표식이다 하는 거죠. 이자 쿠폰인 겁니다. 그래서 이표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채라는 것은 이표채의 상당히 예외적인 형태인데 쿠폰이 없는 채권입니다. 쿠폰이 없는 채권. 그 이야기는 만기 때 그냥 원금만 갚는 걸로 끝나는 거죠. 중간에 이자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발행 가격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더 싸게 팔리는 거죠. 처음에. 이자만큼이 그 가격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자가 그 가격 속에 다 포함됩니다. 뭐 이표채라 하더라도 이표채 자체 이표 내에서 그 채권의 이자가 다 포함되지는 못합니다. 인쇄 시점하고 실제 발행 시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자가 변할 수 있는 거죠. 뭐 인쇄 시점보다는 그 전에 뭐 인쇄 결정할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자는 이 채권 가격 속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채권이 이거고, 이 중에서 특히 쿠폰이 없는 채권을 우리가 할인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 때만 그냥 가격이 그 액면 가격보다 낮은, 액면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인대가 파는 거죠. 그럼 그 할인된 가격 속에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쿠폰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쿠폰이 없기 때문에 할인채는 대부분 단기채입니다. 장기 채권은 할인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채는 만기가 1년 이하 정도만 할인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5년 만기 채권이 할인채가 있어요. 할인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은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를 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세법상에는 쿠폰이 없기 때문에 소위 무기명 채권이 되는 거고, 무기명 채권이 되면 무기명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탈세라는 것이 이제 범죄라기보다는 주로 뭔가 하면 상속세를 안 내고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끼리는 그걸 가지고 이용한 그런 시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하면 그 채권은 실제 일반적인 5년 만기 채권의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거죠. 가격이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자를 한 푼도 안 줘도 뭔가 하면 그건 다들 사가려고 야단냅니다. 그런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금 제도 때문에 생긴 이제 왜곡 현상이죠. 왜곡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할인채는 만기 1년 미만입니다. 자,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 처음에 잠시 이야기했죠.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금융상품에서 미래에 지급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지금 현재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이야기합니다. 금융상품에서 미래에 지급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현재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 통해 가지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가치를 이렇게 구했죠. 이게 현재 가치를 구한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현금 흐름이 110만 원이 있다. 1년 뒤에 110만 원을 받는다. 1년 뒤에 받게 되는
미안합니다. 근처에서 그러나 1년 뒤에 받게 되는 11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라.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냐라는 걸 묻죠. 이자율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10에다가 1 더하기 i를 나누면 100만 원이 되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자율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이자율이 없다고 생각하고 1년 뒤에 110만 원이 받는다. 1년 뒤에 110만 원이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라고 시장에서 물어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든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100만 원이 되든 90만 원이 되든 105만 원이 되든 뭐 가격이 결정되겠죠. 109만 원이 되든. 시장에서 그 110만 원, 1년 뒤에 110만 원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있냐? 110만 원하고 결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101이 될지 110이 될지 10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있죠. 자, 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자, 105만 원 주고 만약에 그게 거래가 됐다.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105만 원 주고 이 110만 원 받을 것을 산 사람은 소위 이자율을 뭘로 썼느냐라는 얘기죠.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뭔가 하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 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05가 나왔으니까 105 주고 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이때는 이자율이 아마 한 거의 5% 정도가 되겠죠. 5%. 조금 차이 나는데 저는. 그러면 이 가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쓰는 할인율을 알 수 있는 거죠. 할인율. 그 할인율이 바로 만기 수익입니다. 이 110만 원은 만기 때 받는 거죠. 110만 원이 뭔가 하면 나중에 돈을 받는데 받는 시점이라는 건 원금을 받는 시점이라는 것은 만기입니다. 만기까지의 수익률이 얼마냐? 이 만기 수익률은 이 사람이 썼던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사용했던 우리가 통상 이자율이라고 했던 이 I 값입니다. 이 I 값이 이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죠. 만약에 시장에서 이게 110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면 그것은 110에다가 100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면 이 110만 원은 1 더하기 1.1도 남는 거죠. 1.1도 나눈 거기 때문에 이때는 110만 원 주고 산 사람, 100만 원 주고 산 사람 같은 경우는 만기 수익률이 10%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인율이 10%다 또는 만기 수익률이 10%다라는 거죠. 즉,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캐시플로우, 금융을, 그러니까 이 금융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이 가격을 만드는 할인율, 이 가격을 만든 할인율, 그 할인율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만기 수익률이기 때문에 최초 발행된 금융 자산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대출일지 채권일지 이제 다 이제 쭉 상품별로 해볼 겁니다. 지금 단순 대출만 이야기했는데 단순 대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이자율을 생각한 겁니다. 실제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 지금 예를 들어 얼마를 빌려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 110만 원 어쨌든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110만 원을 받는다. 100만 원을 빌려줘서 110만 원 받는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110만 원 받는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나중에 110만 원 받는 것은 거기다가 이자도 포함됐고 그 다음에 부도율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도율. 부도율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지금 얼마를 빌려줄 것이냐. 정상적인 부도 없는 이자율이 아니라 부도 가능성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받는 돈을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 거기다가 뭔가 하면 내가 만기 수익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은행이 결정한다 그러면 아니면 뭔가 하면 시장에서 채권을 통해 만기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얼마 빌려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역으로 하는 거죠. 지금 얼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만기가 됐을 때 이 원금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도료까지 곱하면 받는 돈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이 그 환수 이 사람한테서 금융기관이 받는 돈이 나오죠. 대받는 돈이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뭔가 하면 그게 현재 지금 빌려주는 액수가 되도록 이 분모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이자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 이자율이 다른 거죠. 부도율이 높다 그러면 이자율을 더 높이 받아야 되는 거죠. 부도율이 낮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기관도 사람들한테 이자율, 그러니까 대출할 때 이자율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율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담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위험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용대출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도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율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다. 즉, 캐시플로, 미래의 캐시플로가 있고, 그 미래 캐시플로에 대해 가지고 현재 가격이 결정됐다. 라면, 그 가격이 되도록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이자율이 있죠. 그죠? 이 할인율이 사실은 이 캐시플로, 이 금융상품의 만기 수익률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장의 이자율입니다. 이게 만기 수익률이다. 자, 만기 수익률을 왜 이자율로 쓰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자, 뭐 그거죠. 이자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은 금융시장에서 거래 속에서 이 거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내 가지고 이게 시장의 지표다라는 것이고 이걸 이자율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율은 사실은 시장에서 나온 만기 수익률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만기 수익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기 수익률이 가장 잘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이 올랐다. 만기 수익률이 올랐다. 이자율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다 그래요. 일드가 올랐다. 10year, 어제 보니까 어제 밤에 보니까 어제 밤에 시작되는 미국 금융시장에 대해 가지고 예측은 10year treasury 라이스 어제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1.6 몇 %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내일, 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에는 올라가지고 오르는 걸로 끝이 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만기 수익률이다. 이 할인율이 만기 수익률이고, 특히 이 단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수익률 자체가 여기 있었던 요거죠. 할인율이 이게 채권에 매기는 단순 이자율과 동일하더라.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1년 만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출, 이게 그것의 만기 수익률하고 같다. 단순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 상환을 이제 여러 번 나눠서는 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 봅시다. 대출의 만기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의 현금 흐름을 지급한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조금 단순한 부분이 있는 것이 캐시플로가 매년 동일합니다.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것은 원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갚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이걸 10년 동안 갚는다 그러면 10분의 1씩 매년 갚는다. 그럼 100만 원씩. 그러니까 매년 갚는 캐시플로는 이 이거는 고정 지급액, 픽스드 페이먼트입니다. 픽스드 페이먼트, 그래서 FP라고 했습니다. 픽스드 페이먼트로 동일한 액수다. 동일한 액수죠. 그래서 이제 분모는 상당히 분자는 간단해졌죠. 간단해졌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로 보자. 지금 현재
이 대출을 해주는 대출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이걸 과연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역산을 합니다. 대출 받고 싶은 액수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너 지금부터 얼마씩 갚아야 된다 라고 계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반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먼저 결정됐다. 픽스드 페이먼트가 결정됐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보면 거기다 뭔가 하면 각각에다가 이 할인율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첫째 거는 1 더하기 i로 나누고 그 다음 둘째는 할인율 1 더하기 i에다가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2번 2년 동안 할인하니까 3년 뒤에 받는 픽스드 페이먼트에 대해 가지고는 3번 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이자율에다가 3승을 하는 거죠. 마지막 해는 n년 뒤에 받는 것은 거기다 n승을 하는 거죠. n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n번 할인해야지 이게 현재 가치가 되죠. 그럼 이걸 쭉 다 합치면 이게 이 미래에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받게 되는 돈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게 다 현재 가치가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균등상환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 만기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뭐 실제적으로는 은행은 이자를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재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LB만큼 빌려주고 나중에 이렇게 받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했다. 그러면 이 계산해가지고 이게 양식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아이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알고 빌려줄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어가지고 FP를 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그러면 너는 이래 빌렸으니까 나중에 얼마를 매년 상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게 뭔가 하면 은행 데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이다 그러면 나중에 FP만큼을 N년 동안 갚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면 그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시장에서 지금 거래될 때 현재 LV로 거래가 됐다. 라고 하면 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 시기 양쪽 값이 일치할 수 있도록 I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I를 이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의 만기 수익률. 그래서 이것도 금융상품으로 거래됐다라면 이게 이제 그 만기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 I가 결정되고 난 뒤에 I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학자금 유차 그 대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I가 시장 I가 전혀 아니죠. 시장 I가 아니고 보조금을 투입해 가지고 굉장히 낮은 정책적인 I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I 결정해서 FP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해주지만 그거는 이제 특수한 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FP에 대해서 LB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가격을 만든 I가 역산으로 구해낼 수 있고 이 역산으로 구한 I가 이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만기 수익률 또는 이 대출의 이자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채권. 자, 이제 가장 복잡합니다. 가장 복잡한데 가장 복잡한데 자, 요까지도 사실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 과거 문제를 보면 손으로 계산하라, 계산한 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균등상환 대출, 예를 들어서 2년짜리 균등상환 대출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자율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기가 조금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계산기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무리하면 3년까지는 또 가능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4년 정도 되면 계산 불가능 계산 불가능할 겁니다. 하면은 어쨌든 2년 아니면 좀 무리하면 3년까지 계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균등분할 상환 대출도 손으로 그러니까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특수한 계산기가 말고 재무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 이거 짝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계산기 가지고 요 정도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는. 그러나 여기를 가버리면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재무계산기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거기서 찾아가지고 계산할 수는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만기 수익률을 이제 손으로는 계산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래야 되냐 보면, 어쨌든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 식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자, 어쨌든 채권이 있었다. 채권이 예를 들어가지고 만기가 뭐 N년이었다. 뭐 5년이다. 만기가 5년이다. 그 다음에 해마다 쿠폰을,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주더라도 네 분기 합쳐가지고 한 해에 쿠폰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만 원씩 준다. 한 해에 100만 원씩 준다. 그리고 이 100만 원 너무 적나? 한 500만 원 준다. 500만 원 주고 만기 때 이 액면가격, 만기 때 10억을 주는 채권이다. F라는 것이 이 표체의 액면가입니다. F가 왜 F냐? 페이스 프라이스입니다. 페이스. 그러니까 채권에다가 뭔가 하면 액수가 꽉 찍혀 있어요. 채권마다 채권에는 실물로 발행될 때는 액수가 딱 찍혀 있습니다. 10억 원 쫙 찍혀 있어요. 크게 제일 큰 숫자. 이 찍혀 있는 큰 숫자라는 것은 소위 약정 시점, 만기 때 주겠다는 돈입니다. 그게 이 F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뒤에 자잘한 글씨로 뭔가 하면 그 사이에 이자를 뭐 매년 얼마씩 또는 분기별로 얼마씩 주겠다 라고 자잘한 글씨가 찍혀 있죠. 그러면 그 액면가, 페이스 액면 가격하고 쿠폰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한다 그러면 첫 해에 받는 쿠폰에 대해 가지고는 1 더하기 i를 나누는 거죠. 할인율이 있다 그러면 1 더하기 i를 나누고, 둘째 받는 쿠폰은 1 더하기 i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셋째 이렇고, 마지막 해에는 쿠폰하고 그 다음에 페이크 원금을 받게 되죠. 액면가를 받죠. 그러면 그것들은 둘 다 1 더하기 i의 횟수, n 해라 그러면 n 횟수만큼을 할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n승을 하는 겁니다. n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이 복잡해진 이유는 쿠폰이 있고 캐시플로가 매년 다른 겁니다. 쭉 쿠폰은 같아도 마지막 해에 받는 F값이 시작은 다른 값이죠. 다르게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치는 것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것의 가치가 나오면 시장에서 그 채권의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5년 뒤에 10억을 받는 채권의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장에서는 그거 들고 뭔가 하면 이제 나름대로 머리 돌려가지고 뭐 거래가 되겠죠. 가격을 불러가지고 경매의 형식을 통해가지고 거래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9억 5천이 될 수가 있고, 9억 7천이 될 수가 있고, 9억 6천이 될 수가 있고, 뭐 9억 6천 5백이 될 수가 있고, 뭐 등등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채권은 찍혀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아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오늘 거래가 됐다. 그럼 거래된 가격이 나오죠.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기에 재무계산기에 딱 때려 넣어버리면 여기서 이 i가 계산대가 나옵니다. 이 i가 계산대 나오는데 그 계산대 나오는 i가 바로 이 채권의 만기 수익입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이다. 뭐 계산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계산은 이제 복잡해서 손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게 i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소위 말하는, 자,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 금리. 네이버 금융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여기 금리가 있죠. 이겁니다. 더보기 하면, 더 볼까요? 국내 시장 금리라는 게 있죠. CD, 콜, 뭐 요까지는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고 할인책이기 때문에 고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다음에 나올 책이지만, 어쨌든 요겁니다. 국고채, 회사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것이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고, 이 국고채가 사실은 거의 기준금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반영하는 제일 가장 대표 금리입니다. 이 국고채 3년의 오늘 현재 순간의 이자율이 금리가 1.17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표현 쓰기가 애매하니까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금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사실은 1드입니다. 이 채권의 반대의 1드가 1.17이다. 1.17로 나온 것은 지금 금방 본 식에다가
3년 만기 국고채가 지금 오늘 발행된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발행될 때 가격을 집어넣어 가지고 역으로 I를 구해낸 값이 0.017 그러니까 1.17%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가 아니라 회사 절차를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절차를 통해서 계산하니까 2.11%가 나왔다. 차가 꽤 크죠, 그죠? 배 이상, 배입니다, 거의 배. 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 금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융시장 지표, 금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일드입니다. 일드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즉 채권 가격과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채권 가격이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바로 일드다. 일드 투 머추리티 만기 수익률이고 그것을 소위 우리가 시장 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금 특별한 채권 이야기했죠. 이표가 없는 채권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할인차기 전에 이표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이표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 이표채의 가격이 액면가하고 같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과 이표채는 서로 같다. 자, 요 표에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10년이다. 만기가 10년짜리 채권을 지금 발행했다. 이게 장기 채권으로 가장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미국 10년짜리 국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 이자율 변화에서 다들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10년짜리 10-year T빌입니다. T빌인데 그런 10년짜리 채권. 이표율이 10%고 액면가가 $1,000. 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1,000짜리 채권이 있다. 교육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채권이 있다.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1,200다. $1,200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만기 수익률이 7.13%다. 자, 일단 $1,200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왜 그리 비싸?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기 때 $1,000 받는데 만기 때 $1,000밖에 못 받는 돈인 채권인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1,200나 주고 거래된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거래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 표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10년 기간 동안에 받는 이자율이 딴 데보다 훨씬 이자율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 그러면 훨씬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많이 받는 이자가 더 버는 돈이죠. 그럼 그만큼 그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1,200가 될 수가 있어요. 액면가가 $1,000밖에 안 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2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채권 가격이 $1,200다 그러면 앞에 시기에 때리는 가지고 계산해 보면 만기 수익률이 7.13%로 나옵니다. 이 7.13%는 이표율 10%보다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 만기 수익률이 이표율보다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기 수익률이 사실은 시장의 자금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이자율로 거래가 될 수 있고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1,100다 그러면 그때는 뭐 동일하게 이것도 1,000보다 높지만 만기 수익률이 이 정도는 아니고 한 요 정도 8.48%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경우에 채권 가격이 이 페이스 밸류하고 같다. 액면가하고 같다. 그러면 그때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만기 수익률이 2표라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기 수익률이 2표라고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 채권 가격은 액면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2표로 받든 안 받든 다 또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한 경우고, 실제 이제 그런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 미칩니다. 미친데, 채권 가격이 900달러다. 그러면 뭔가 하면, 대부분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만기 수익률이 EPR보다 높습니다. 대부분 이제 EPR을 많이는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입장으로서는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빌리지 중간에 이자를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EPR을 많이 주면 덜 빌리는 겁니다. 10억으로 발행해 놓고는 10억보다 덜 빌리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2편은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예상되는 이자율보다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해가지고 보통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하고 난 뒤에 뭔가 하면 시장 이자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면 위에가 지역전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위에가 지역전되는 경우는 발생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이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만기 수익률은 EPR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이표체의 가격이 액면가하고 같다. 이 경우죠. 같으면 만기 수익률과 EPR은 서로 같더라. 이게 계산상 확인이 됐고, EPR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은 음의 관계다. 그러니까 EPR의 가격이 오르면 만기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만기 수익률 떨어지고, 반대로 EPR의 가격이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이표체의 가격이 오르면 만기 수익률은 값이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고 있고, 이표체의 가격이 떨어지면 만기 수익률은 더 오르죠. 그래서 음의 관계다. 채권 가격이 액면가 미만이면 만기 수익률은 EPR보다 더 높다. 액면가가 1000이었죠. 1000보다 더 낮다 그러면 그때 만기 수익률은 EPR보다는 더 높게 됐죠. 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이표체